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추천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봉 버튼도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따봉 버튼 좋아요나 구독 같은 것들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저스랑 샌디에고 경기 딱 하나 있는데 얘기해볼 만한 건 이런 거죠. 제가 저번에도 이런 것들 보여드렸던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맨 오른쪽 보면은 OPS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포트 시즌에서 샌디에고가 OPS 전체 1위, 다저스가 전체 3위, 이 정도라는 거고, 그리고 불펜 같은 것들도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다. 다저스가 2.66, 샌디에고가 2.84. 사실 정규 시즌에는 샌디에고가 조금 더 낫긴 했어. 근데 샌디에고가 이제 후반기 때 보강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제이슨 애덤이라든지 호잉도 데리고 오고. 샌디에고가 불펜 보강을 엄청 실하게 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다저스는 정규 시즌에 비해서 생각보다 불펜이 잘 버티고, 샌디에고도 정규 시즌보다 괜찮긴 한데, 근데 돈 쓴 거에 비해서는 다저스보다 불펜이 뭔가 조금 못 믿어온 점,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고, 선발진 생각하면 다저스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 시즌도 선발이 엄청 빈약한 편이에요. 야마모토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좀 정규 선발로서 나설 만한 선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 플레이어 티도 별로 못했고, 대신에 이제 샌디에고는 사실 선발은 다저스보다 나은데, 근데 CG도 그렇고 킹도 그렇고 아쉬운 면이 없진 않았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죠. 오늘은 이제 다르비슈가 저번에 다저스 상대로 좋은 모습을 해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선발 로테이션은 샌디가 조금 낫다고 봤는데 꼭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빠따상으로는 아까 봤다시피 샌디에고가 지금 포스시즌 OPS 1등이고 다저스가 3등인데, 샌디가 지금 16이닝 동안 무득점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조금 걸리긴 한다. 다저스도 정규 시즌에는 빠따가 거의 한 5위권 안에 꾸준하게 있던 팀인데, 그때보다도 OPS도 조금 떨어져 있는 편이고, 샌디보다는 빠따가 항상 위에 있었는데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는 빠따가 사실 물론 3등이니까 괜찮긴 한데 정규 시즌에 비해서 아쉽다는 거고, 이런 점들이 많이 좀 관찰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 바탕으로 얘기 좀 해보면은, 자, 야마모토랑 다르비슈가 붙는데 사실 첫 경기 때 얘네들이 맞붙었었죠. 근데 야마모토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것 치고는 포지션에서 좀 아쉬웠었다. 다르비슈는 반면에 사실 나이도 더 많죠. 훨씬 많고, 일본 내에서도 입지면에서는 다르비슈가 역대 MLB에서 두 번째로 성공한 투수다, 이런 얘기까지 할 만하잖아요. 히데오 다음으로. 근데 이제 야마모토가 아무래도 투수로서는 역대 최고의 계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까놓고 보니까 다르비슈가 7이닝을 상당히 잘 막아주기도 하고, 두 선수 간의 대결에서는 다르비슈가 분명히 압승을 거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돈을 많이 들인 것 치고는 이런 야마모토의 이름만 가리고 보면은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아. 막바지 때 복귀해서도 괜찮은 편이었었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다르비슈가 워낙에 포스트시즌 첫 경기를 잘했다는 거, 그게 일단 생각이 나고요. 두 팀 다 어제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불펜 쪽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게 이게 다저스가 저번에도 생으로 불펜 대회를 돌렸잖아요. 그때 랜덤 넥을 많이 쓰지도 않고, 랜덤 넥이 아마 마무리로 나섰던 것 같은데 좀 승기를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 의외로 다저스의 이런 불펜진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후반기 불펜 방어리인데 이거보다도 훨씬 잘해지고 있거든요. 샌디에고는 돈을 그렇게 발랐는데도 생각보다 로버트 수아레즈의 부진도 있었고, 불펜 방어리 좋게 지키는 않고 있다. 데리고 온 사온 애들도 포스트시즌 들어오니까 오히려 좀 고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통산 포스트시즌 야마모토는 딱 한 경기 했죠. 3이닝 5실점. 다르비슈는 강한 선수였습니다. 12경기 동안 3.88 정도로 직전 경기 때 잘해가지고 4점대에서 3.88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양 선수의 이런 상대 전력 같은 것들도 좀 준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보면은 지금 다르비슈 같은 경우 다저스 애들한테 198 정도로 상당히 잘했던 편이고, 야마모토는 샌디에고 애들한테 371 정도로 성적이 좋지는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타티스,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야마모토가 타티스한테도 성적이 좋지가 못하다, 3타수 4만타를 타티스가 야마모토한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타티스는 포스트시즌 들어서 OPS가 1.759입니다. 상당히 샌디에고의 타선 중에서도 가장 폼이 좋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고, 정규 시즌에 이런 타격왕을 했던 루이스 아라에즈가 OPS 444 정도로 아쉬운 시점에 있다,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샌디에고는 OPS가 좀 플러스급이다 할 만한 애들이 잭슨 메릴, 카이 히가시오카, 타티스, 이 정도밖에 없네요. 마차도도 부진한 편이고, 다저스도 보면은 무키베츠라든지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케빈 럭스, 여기까지가 조금 봐줄만한 것 같고, 오타니도 771이면 나쁜 건 아닌데 맥스 먼시, 윌 스미스 이런 애들이 조금 부진한 거는 보이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근데 포스트시즌은 이게 4경기밖에 안 한 거다 보니까 되게 오락가락이 심하기는 해. 그렇게 엄청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 현재 포스트시즌에서
양 팀의 주력 타자들의 이런 성적들이나 그 상대 전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무튼 다르비슈는 전반적으로 다저스 빠따들한테는 괜찮은 편이었었다.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마모토는 샌디에고한테 약한 편, 다르비슈는 다저스한테 강한 편인데 후반기 대비 포스트 시즌에서는 양팀 다 빠따는 조금 다운돼 있고 불펜은 뭐 특히 다저스가 생각보다 잘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 경기 뭐 예측을 하자면 어차피 뭐 단판 승부고 5차전이고 끝판이다 보니까 일단은 오바 정도 생각을 할게요. 다르비슈가 저번에는 다저스한테 잘하긴 했는데 글쎄 나는 이렇게 단판 승부에서 다르비슈가 저번처럼 7이닝을 먹는 활약 그것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기대가 조금 안 되기는 해요. 양팀 다 비교적 다저스가 불펜이 괜찮기는 한데 글쎄 나는 게임 후반부로 갈수록 점수가 좀 더 날만하다고 생각도 해가지고 저는 일단 샌디승에다가 오바 쪽이거든요. 샌디승을 보는 거는 그래도 야마모토보다는 다르비슈한테 기대값이 조금 더 있다. 그리고 빠따 상태도 샌디에고가 엄청 꿀리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16이닝 동안 무득점 중이다. 이런 게 아쉽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벼랑 끝 승부에서는 오바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샌디슨 이거는 선발로서 조금 더 긴 이닝을 먹거나 호투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높게 봐가지고 저는 뭐 샌디슨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메이저리그가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솔직히 거의 뭐 이런 분석이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디까지나 이런 좀 스탯 같은 것들 정규 시즌에 비해서도 많이 달라져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예측도 많이 어렵고 분위기가 가장 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저는 뭐 샌디승에다가 오바 정도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토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인데 에스토니아는 여기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여기에 있고 아제르바이잔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두 팀 다 아주 큰 간극은 없어.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C티어에서 꼴찌, 에스토니아는 D티어에서 제일 앞대가리 뭐 이렇게 보는 셈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유로 예선에서 보여준 게 조금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예선에서 두 팀이 같은 조였었거든요. 그때 아제르바이잔이 가장 최근에 1승 1무 정도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다. 그리고 같은 조에서 에스토니아는 1무 7패, 아제르바이잔은 2승 1무 5패 정도로 아제르바이잔이 꽤나 잘했어요. 물론 아제르바이잔은 맨날 이제 얘기되는 게 홈발 좀 먼 원정거리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원정을 오는 팀들이 고생을 한다. 스웨덴을 3대0으로 잡은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보여준 것 자체가 에스토니아보다는 아제르바이잔이 더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아제르바이잔이 원정이거든요. 그런 홈발은 기대하기 어렵기는 하다. 뭐 이런 셈인데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뭐 스웨덴이나 슬로바키아한테 최근에도 뭐 한 골 넣기도 하고 나름대로 잘 싸운 측면이 있는데 바로 이제 에스토니아는 같은 상대들한테 전부 다 무난하게 패배를 했었다. 이래가지고 저는 뭐 유로 예선에서의 모습이라든지 제가 생각한 이런 티어 예상으로 위치라든지 아제르바이잔에 좀 소폭이나마 우세를 줄 만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글쎄 뭐 사실 제가 얘네들의 경기를 엄청 뭐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솔직히 뭐 경기 내용상으로 얘기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배당이 아제르바이잔 일반승이 2점대 초반인데 햄무가 그래도 뭐 3점대 중반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 경기는 간극이 크지는 않다고 봐가지고 일반승도 괜찮지만 아제르바이잔의 햄무 같은 거 왜냐면 이 경기에 가중치를 두기 싫다면은 저는 뭐 햄무 정도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슬로바키아랑 스웨덴인데 슬로바키아는 저는 여기다 놨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유로 본선을 진출을 했냐 못했냐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역대 이렇게 좀 유로 대회라든지 유럽 무대에서의 성적을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뭐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스웨덴이 보통 많이 이겼습니다. 오늘은 슬로바키아가 홈이기는 한데 스웨덴이 홈에서는 많이 이겼는데요. 슬로바키아한테 스웨덴이 원정을 갔을 때는 썩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은 없었다. 뭐 대부분이 옛날 전적이기도 하고 슬로바키아 원정 가서는 이렇게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유로 2020에서 조별리그에서도 스웨덴이 신승을 거두기도 하고 근데 이때에 비해서 슬로바키아가 지금 제가 여기 찾아놓은 게 뭐냐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칼조나 감독 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탈리아 출신의 그 나폴리에서 함식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슬로바키아 감독이 된 이 칼조네 감독이 2022년 9월부터 감독으로 선임이 됐는데 초반에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초반에 안 좋았다가 그 이후로 유로 예선에 도입을 하면서 되게 좋은 성적을 이렇게 거두고 있거든요. 한눈에 봐도 그 전에 비해서 승수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번에 유로 본선 가서도 되게 잘 싸웠습니다. 벨기에 상대로 이기기도 하고 그 16강에서도 잉글랜드한테 정말 이제 종료 직전까지 이기고 있다가 잉글랜드의 벨링엄이 오버헤드킥으로 득점을 해가지고 연장까지 가갖고 잉글랜드가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슬로바키아가 잉글랜드를 벼랑 끝까지 밀어넣을 정도로 되게 좋았었다 이런 얘기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사실 나쁘진 않아. 스웨덴도 뭐 최근 성적 같은 것들은 사실 좀 신통치 않기는 해요. 홈이랑 원정 격차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이제 포르투갈의 득점왕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요케레스가 지난 시즌 득점왕을 했었죠. 29골인가로 뭐 요케레스를 위시로 해가지고 뭐 이사크, 엘랑가, 쿨루셉스키 공격 재능들이 많이 터져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슬로바키아가 실제로 이제 유로 본선까지 간 점 스웨덴은 못 갔고 본선에서도 조직력을 보여줬고 잉글랜드를 진짜 벼랑 끝까지 몰아넣었던 것들 그런 것들로 증명을 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슬로바키아가 배당이 솔직히 말해서 좀 별로긴 한데 저는 일단은 큰 점수 차는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슬로바키아의 일반승 가능성보다는 저는 햄무 정도 보겠다 뭐 이런 셈이고요. 양 팀의 색깔 특히 스웨덴 쪽의 색깔을 생각을 하면은 오바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제 터키 대 몬테네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터키 같은 경우 터키는 저는 여기다 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위에 있죠. 몬테네그로는 저는 여기다 놨습니다. C티어에서도 좀 나름 위급이긴 하지만 거의 2단계쯤의 차이가 난다. 터키나 몬테네그로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만 봐주시고 터키가 그 아무래도 본선에서 되게 잘했잖아요. 오스트리아를 꺾은 것도 그렇고 유로 이후의 평가전에서도 나쁘지 않았었다. 아이슬란드를 제압을 하기도 하고 웨일즈랑도 비겼다. 근데 웨일즈전은 이제 세계 최고의 레지스타라고 봅니다. 저는 차라놀루가 벤치 스타트를 하기도 하고 그 아이슬란드전은 이제 악튀르콜루 지금 터키에서는 신인 선수들 가운데 좀 젊은 선수들 가운데 귤레르라든지 케난 일디즈 이런 애들이 좀 앞선에 나와 있는데 악튀르콜루도 되게 천재성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던 선수예요. 그 악티르콜루가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터키도 젊은 선수들의 재능이 상당하다는 거죠. 뭐 이런 셈인데 반면에 몬테네그로는 아직도 요베티치나 그 우리나라에서 뛰었던 무고사라든지 마루시치 얼마 전에는 사비치도 아직까지 뛰고 있기도 했었고 그 정도로 지금 인재풀이 아직도 별로예요. 6고 연방대 가운데서도 경쟁력이 낮은 편에 있다. 그나마 이제 레체, 크리스토비치 이런 유망주들이 힘내주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본다. 유로 예선에서는 몬테네그로가 이제 좀 아무래도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았었던 불가리아라든지 리투아니아 이런 애들을 잡기는 했는데 세르비아나 헝가리한테 확실하게 이제 좀 차이 나는 경기라고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당장 이제 가장 최근에 양팀이 만났었던 거는 22년 월드컵 예선 터키가 1승 1무로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을 거뒀었고요. 홈에서는 비겼던 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직전 유로 대회에서 터키가 워낙 좋은 모습이었었어요. 공격 축구의 색깔이라든지 강한 압박이라든지 강력한 세트피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홈 터키라면은 저는 큰 변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거는 터키 승 베이스에다가 뭐 햄무라든지 마헨 그런 쪽으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터키 승을 깔고 가고 조금 더 배당 욕심을 내보겠다 그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터키 일반 승만 가기에는 저는 조금 아쉬운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좀 더 배당 욕심 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슬란드랑 웨일즈인데 아이슬란드는 여기 웨일즈는 여기 있네요. 둘 다 사실 유로 본선에 못 갔어요. 그런 점들 일단 좀 생각이 된다. 유로 본선에 못 가가지고 저 정도의 위치를 시킨 거고 이게 아이슬란드 같은 요즘에 또 괜찮기는 하죠. 제가 맨날 피렌체에서 제노아에서 영입한 그브이드민손 얘기를 맨날 했습니다. 작년에도 칭찬받을 만한 경기력이었었고 지금 피렌체에서 이제 복귀해가지고 뛰자마자 좋은 활약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비드민손뿐만 아니라 벌리에서 뛰는 그비드민손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구르드손 늙음하게 돌아와가지고 힘을 보태주고 있다. 나름대로 아이슬란드가 좀 인재풀 자체가 나쁜 시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창 시구르드손 원툴일 때는 시구르드손의 이런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시구르드손이 그 이제 성추문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이후로는 아이슬란드가 완전 폭망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슬금슬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반면에 이제 웨일즈는 전방의 공격진을 생각을 하면은 키퍼 무어, 장신 공격수 키퍼 무어, 해리 윌슨, 브래넌 존슨, 다니엘 제임스 좀 EPL 수준의 공격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수비 쪽에서는 뭐 3백을 써보려다가 유로 탈락한 다음엔 다시 4백을 실험하고 있기도 하고 벤 데이비스나 안파두, 메팜 범용성 있는 수비수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3백이나 4백을 혼용할 만한 그런 이제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웨일즈는 9월달에 터키랑 비기고 몬테네그로를 원정에서 잡았었다. 뭐 나름대로 두 팀 다 요즘 폼 자체는 좀 회복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좀 양팀이 좀 잘 나갔던 거는 유로 2016이었었죠. 그때 웨일스가 4강까지 가기도 하고 아이슬란드도 천둥박수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유로 2016 이후로는 둘 다 메이저 대회 족적이 없기도 하고 월드컵이나 유로 예선에서도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좀 아이슬란드의 홈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 무승부라든지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맞대결 상으로는 거의 다 뭐 옛날 전적이 많긴 한데 웨일스가 그래도 조금 위쪽에 있을 때가 많긴 했다고 하네요. 근데 보면은 뭐 84년도, 91년도 이런 전적도 있다 보니까 그게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무승부라든지 언더 이런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스니아 대 독일인데 보스니아는 B티어에서도 최약체입니다. 저는 여기다 놨고요. 보스니아는 독일은 여기다 놨거든요. 원래는 제가 독일을 유로 전까지는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했었어요. 월드컵에서 계속 물을 먹기도 하고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모습이 아니었었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별로 안 좋았었고 그랬었는데 독일이 이번에 유로에서는 홈팀이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무시아라나 비리츠 젊은 선수들 활용해가지고 확실히 지배적인 축구가 성공적이었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반면에 보스니아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사실 지금 이렇게 독일이랑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보스니아가 원래는 그 네이션스 리그 B티어에 있다가 A로 승격이 된 거거든요. 유로 예선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는 보스니아는 사실 승격하면 안 되는 팀이다. 그 정도로 못하거든요, 사실은. 일단은 나는 그런 게 좀 생각이 나. 그래서 오늘 보스니아가 홈이긴 하지만은 확연하게 독일이 최근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보스니아는 리그 A에 있는 게 그거부터가 자질이 의심이 된다. 폼도 안 좋은 편이고요. 지금 이제 뭐 피아니치 같은 애들도 국대에서는 은퇴를 이렇게 좀 암시를 하고 있는 편이고 제코는 아직까지 뛰고 있는데 나이도 많이 먹었고 유럽 중심부에서는 이탈을 했죠. 그 전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 성적으로 플레이오프 가고 리그 A로 승격한 셈인데 그냥 저는 이런 최상위 리그에서는 총알바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독일이요. 오늘 배당이 마행 같은 거는 괜찮은 편인데 독일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번 국대 주간에 일단 비르츠가 조금 폼이 안 좋아요. 체력 소모도 많은 편이고 비르츠가 폼이 솔직히 작년 같지가 않고 무시알라도 부상 때문에 출전이 거의 어려울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베르츠 원래 하베르츠가 없었을 때 지난번에 걔 누구지? 정통 공격수 9번 선수 있는데 유로에서도 하베르츠 대신에 정통 9번을 넣었을 때 수확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랬는데 필크루크가 이번에 소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뭐 운다프 같은 애들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하베르츠 이탈은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쉽긴 하다. 그리고 이제 귄도간도 제가 알기로는 소집이 안 됐거든요. 다른 때보다는 독일이 라인업이 조금 가벼워. 특히 무시알라 같은 애들이 있어야지 상대에 내려앉은 수비를 뭐 짝짝짝 격파하면서 이런 특별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비르츠도 폼이 안 좋고 무시알라도 이번에 뽑히지 않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해요. 상대를 이렇게 좀 손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모자라 보인다. 이게 아쉽긴 한데 독일 스쿼드상 좀 의심스러운 시점이긴 하나 보스니아가 워낙에 핫발이다. 그런 마인드여가지고 저는 독일의 승리라든지 더 나아가서 마행까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독일이 완전체였으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 그게 아닌 게 조금 거슬리긴 하네. 체코랑 알바니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체코는 여기다 놨고요. 그리고 알바니아는 여기다 놨네요. 이게 글쎄 사실 체코도 지난번에 조지아한테 개털렸거든요. 원정 가가지고. 근데 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밟기도 하고 체코는 나는 이거는 약간 누적치야. 체코를 알바니아보다 위에 둔 거는 얘네들이 같이 유로 예선에서 같은 조였었거든요. 근데 알바니아가 체코랑 폴란드를 제치고 조 1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 둘 다 유로에서는 일찌감치 토너먼트 못 가고 탈락을 했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근데 나는 이제 직전 그 평가전 같은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전에 체코가 쌓아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체코를 그나마 조금 놓은 건데 사실 저 정도까지 격차는 아니긴 해. 그 이제 유로 예선에서는 양 팀의 상대적 상으로는 알바니아가 1승 1무로 우세했었고요. 체코는 직전 조지아한테 원정 가가지고 1대4 대패로 체코 특유의 단단함과 느릿느릿함 이런 것들도 없었다. 수비 실수도 많았었고 체코는 저는 조지아전이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체코는 조금 아쉽다. 그나마 우크라이나를 잡으면서 체면 치레하기는 했고 최근에 자국 리그의 스파르타 프라나 슬라비아 프라 제가 챔스 분석할 때나 유로파 분석을 할 때 얘네들의 폼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이런 애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선전 중이긴 한데 국대 경기력으로 이어질지는 약간 의문스럽긴 하다. 알바니아는 아까 말했다시피 체코나 폴란드를 앞지르고 본선에 1위로 진출을 했는데 조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너무 빡셌어요. 그래가지고 이른 탈락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면 좋아지긴 했는데 얘네들도 홈에서 그루지아한테 조지아한테 잡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했었다. 그래도 저는 수비나 중원 쪽에 인재가 많고 공격진에 약간 인물이 아쉬운 것들 이런 게 거슬리긴 한데
두 팀 다 조금 단단한 축구를 표방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바니아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세리에를 시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반도 바로 옆에가 이제 발칸 반도에 알바니아가 있거든요. 알바니아 선수들이 이탈리아에서 되게 많이 뛰어. 내가 좀 본 것도 많은 편이고 알바니아 이런 특유의 단단함 이게 그 알바니아가 옛날에 레아 감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탈리아의 색깔이 되게 이입이 많이 된 팀이거든요. 일단 단단해. 체코도 뭐 비슷하긴 한데 직전 이제 좀 조지아한테 체코가 개털렸다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오늘 알바니아가 원정이어도 한번 프렌이라든지 무승부 같은 것들 저는 체코 사이드보다는 알바니아 쪽을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우크라이나랑 조지아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우크라이나는 여기다 놨고요. 지금 나는 조지아는 되게 높게 봤어. 조지아는 B티어에서 제일 위로 놨거든요. 사실 원래 같으면은 지금의 조지아 위상이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원래 우크라이나는 경쟁력이 있던 애들인데 전쟁 중이기도 하고 오늘이 또 우크라이나가 홈이지만은 또 폴란드 중립구장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홈빨도 없는 셈이고 요즘에 폼도 안 좋아. 도우비크도 소집이 안 됐어요. 지금 챔스나 유로파에서도 자국 리그의 디나모 키예프, 샤흐타르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클럽팀들이 유럽 대륙컵에서도 폼이 정말 좋지가 못합니다. 원래 이제 세르게이 레브로프 감독이 우크라이나의 레전드 출신이에요. 셰브첸코가 활약할 때 같이 옆에서 활약하던 레브로프 감독이 맡고 나서 공격적인 색채가 되게 눈에 띄었었는데 이번에 유로 본선에서는 좀 그닥이었었죠. 본선도 겨우겨우 간 편이고 플레이오프로 최근에 폼이 좋지 못한 우크라이나다. 역대 맞대결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둘 다 이제 뭐 구소련 연방 출신이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별로 만난 적이 없는데 1998년 이후에는 우크라이나가 맞대결상으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긴 했었다. 근데 마지막 대결이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조지아가 확연히 달라진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가 오늘도 사실 뭐 홈도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은 배가 될 것 같다. 반면에 이제 조지아 얘기를 해보면은 요즘에 조지아의 폼이 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윌리 사뇨 감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뇨리 2021년 새해가 들어가지고 조지아의 감독을 부임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뭐 안 좋았어요.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뭐 스페인한테 두드러 맞고 막 이랬었는데 초반에 안 좋았던 흐름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21년도 10월달부터는 사뇨 감독이 조지아를 맡고 나서 쭉 보면은 조지아가 상당히 좀 괜찮아졌죠. 그전에 비해서는. 이게 원래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모습이 지금 조지아처럼 시원시원하고 빠른 역습 축구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조지아한테 나오고 있다. 저는 사뉴엘 감독의 이런 공격적인 축구 표방 이런 것들이 성공을 얻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전에는 이제 사실 뭐 조지아가 재능들은 꽤 있었어도 좀 뭐 조직력도 별로고 경쟁력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유로 본선에서 인상적인 팀으로 거듭났다. 크바르첼리아 같은 얼굴도 있고 미카우 타제라든지 뭐 괜찮은 선수들 많이 있죠. 거기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이제 안드레이 루닌 골키퍼라든지 야르몰렌코 이런 애들도 부상으로 소집이 안 됐거든요. 아까 말했던 도우비크도 그렇고. 그래서 좀 스쿼드 상으로도 좀 우크라이나가 좀 우리가 들어본 이름은 조금 더 많겠지만은 스쿼드 상으로도 아쉬움이 있다. 저는 또 한 번 조지아가 저번에 홈에서 체코를 대파한 것도 그렇고 알바니아 원정에서 이기기까지 했다.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조지아의 프렌이라든지 일반승까지 한번 도전도 해보고 그리고 양팀의 색깔상으로는 오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오바 배당이 높던데 저는 양팀의 축구 색깔 자체는 오바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헝가리는 저는 여기다 놨습니다. 헝가리는 여기다 놨고 네덜란드는 여기로 꽤나 높아졌습니다. 원래 저는 네덜란드를 그 한 유럽에서 7, 8등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팀들이 내려온 점 그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덜란드가 어쨌든 직전 유로에서 4강까지 갔잖아요. 반면에 헝가리는 지난번에 이제 유로에서나 그 이후에 네이션스 리그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월드컵도 못 갔고 아무래도 보여준 것 자체가 네덜란드가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헝가리가 독일한테 5대0으로 대패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도 뭐 무시아라나 비르투 이런 애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독일 축구가 굉장히 잘 풀렸었어. 그래가지고 헝가리가 원래 그 지난번 유로 2020 그때 조별리그에서 독일이랑 엄청 혈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네이션스 리그도 헝가리가 승리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5대0으로 원정 가서 졌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헝가리한테는 기대감을 조금 내려놔야 되겠다. 그전에는 헝가리가 역배상으로 보기가 되게 괜찮은 팀이었었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번 유로에서도 소보슬라이의 빠따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트피스 이런 거 말고는 헝가리가 긍정적인 공격 루트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그런 단단한 수비력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이제 보스니아 제가 아까도 보스니아나 이스라엘이 리그 A에서 최약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홈에서 보스니아랑 진 거, 비긴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 시사하는 바가 꽤나 크다고 생각이 돼요. 옛날 우리가 한창 한 2, 3년 전쯤에 생각을 했던 그런 좋은 상태의 헝가리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생각이 되고, 반대로 이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유로 본선에서 4강까지 갔었죠. 뭐 내용은 차치를 하고 뭐 조별리그에서 이제 오스트리아한테 1등을 내준다거나 프랑스랑 좀 비긴 것들,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차치를 하고 어쨌든 4강까지 간 점, 이거는 결과 자체는 나빼드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한창 뭐 로벤이 마지막으로 좀 멱살을 잡던 시기, 그 이후로는 되게 애매한 팀이었었거든. 지금도 사실 스쿼드 이름값은 조금 밀려. 하지만 실적 자체가 괜찮은 편이었었고, 이제 보스니아한테 5대2로 승리를 했잖아요. 이것도 보스니아한테 2실점이 난 거는 아쉽긴 하다. 하지만 바로 다음 경기 때 홈에서 독일이라는 지금 만만치 않은 상대한테 2대2로 비긴 거, 이런 것들은 전통 강호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 네덜란드는 한창 아쉬울 때에 비해서 꽤 올라온 걸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고, 반대로 헝가리는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와중에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오늘 뭐 이제 아무래도 네덜란드가 원정이기 때문에 어설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축구를 하는 거는 저는 네덜란드라고 보이기도 하고, 저는 뭐 네덜란드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페루 대 우루과이 경기. 제가 저번에도 우루과이 얘기를 할 때는 징계가 엄청 많다고 했었잖아요. 이 징계가 많다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코파 아메리카에서 아마 4강이었나? 그때 우루과이랑 콜롬비아가 붙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콜롬비아 관중이 우루과이 이제 선수의 가족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네즈가 관중석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주먹 다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네즈가 5경기, 벤탄쿠르가 4경기, 뭐 올리베이라, 아라우, 히메네즈 5명이나 달하는 선수들이 숫자 차이는 있지만 오늘 경기까지 못 뜁니다. 징계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루과이 내부 분위기상으로도 최근에 수아레즈가 국대에서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면서 비엘사를 공격을 했어요. 비엘사가 베테랑 선수들을 홀대를 한다, 베테랑들을 따까리 역할을 시킨다, 훈련에서도. 이런 홀대에 관한 폭로로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루과이가 많은 이런 결장들 때문에 파라과이나 베네수엘라랑 비겼었거든요. 우루과이의 직전 9월달 평가전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오늘도 결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누네즈, 벤탄쿠르는 거의 뭐 닥주전이고요. 아라우오도 건강하면 그렇고, 마티아스 올리베이라도 왼쪽 레프트백 거의 뭐 주전급이죠. 주전급들이 상당히 많이 빠진다는 점들. 이래가지고 오늘 우루과이도 전력은 사실 딴 때보다 많이 좀 아쉬운 편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상대하는 페루가 홈이긴 하잖아요. 근데 페루는 지금 남미 팀들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팀이거든요. 이렇게 이번에 지금 이게 제 화면에 나오는 거는 페루의 이번 국대 소집 명단인데, 보시면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나이가 30줄입니다. 수비진도 특히 뭐 그런 편이고, 골키퍼는 원래부터 나이가 많고, 공격진에도 젊은 선수가 많이 관찰은 안 돼요. 좀 많은 경기를 뛴 선수들, 이런 친구들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페루는 제가 알기로 지금 남미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팀으로 알고 있어요. 여전히 선수단에 뭐 아빈쿨라나 레나토 타피아, 미겔 트라우코, 2018년 월드컵 멤버가 즐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비엘사 감독이 젊은 선수들을 많이 뛰게 하고 압박 세게 걸고 역습 위주로 하고 이런 축구를 한다고 했는데, 우루과이의 색깔이랑은 현재 페루가 약간 상극일만 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나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페루가 이제 라파둘라나 미겔 트라우코, 레나토 타피아 이런 베테랑들이 이번에는 소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젊은 선수들을 쓸만도 할 것 같긴 해.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페루는 오늘 왜 이렇게 변화를 많이 줬냐, 지금 남미 예선에서 페루가 꼴찌입니다. 꼴찌. 칠레한테 뭐 한 경기를 덜 하긴 했지만은 승점 2점 뒤져있는 꼴찌고 아직까지도 1승이 없는 팀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이게 페루가 조금 힘들긴 할 것 같다. 페루가 이제 홈에서는 우루과이 상대로 뭐 승리를 한다든지 최근 2번 다 비기고 이런 것들은 있긴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루과이가 엄청 정배면은 나는 이거 무승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루과이가 1.7배나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루과이가 분명히 지금 선수 결정도 많고 페루가 워낙에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우루과이의 배당이 맛있기는 한데, 저번에도 이 새끼들 파라과이나 베네수엘라랑 비겼는데, 그리고 또 오늘 또 원정이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니까 우루과이가 이기더라도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그림은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좀 해보도록 하고요. 원래는 우루과이가 배당은 좋은데 그것보다 난 좀 의심이 많이 드는 거지. 일단은 많은 애들이 빠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크게 욕심은 안 내겠습니다. 무승부나 우루과이 햄무, 이런 고배당 같은 거,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